자, 오늘은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이분이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 가지 포지셔닝으로 만화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오늘 모시고 다양한 얘기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만화문화연구소 어찌 소장을 맡고 계신 만화평론가 박세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만화 작가가 나오면 더 재밌을 텐데. 처음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만화 비평가들도 또 네. 뭐 좀 농담도 하고 재밌게 저희는 진행해 볼게요. 네. 만화판에 작가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게 모토라서 네. 이제 맞습니다. 다양한 분들 모셔서 얘기를 그래서 나누고 생태계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생태계라 그러죠. 그런 분들 얘기도 다 개개인의 드라마가 있잖아요. 알아두면 맞습니다. 좋을 것 네, 같아서 그건 맞습니다. 모셨고요. 그리고 제가 뭐 직함 그냥 대표님이라 할게요. 출판사 대표님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명함도 지금 4개인가 3개인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어디 사기꾼처럼 보일 텐데 출판사 대표로 명함을 하나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웹툰 회사 매니지먼트사 기획이사로 하나 가지고 있고 만화문화연구소 어찌 소장으로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제가 지금 경기대하고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이제 외래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명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함만 4개다 보니까 이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명함을 다르게 줍니다. 그럴 때는 제일 대부분 저도 많이 겪는 일인데 그럴 때는 대부분 제일 높은 직함을 부르니까 대표님이라고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박세현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네, 나눌 반갑습니다. 거고요. 네, 대표님 처음 뵀을 때가 언제냐면 그때 무슨 페어인가 경기 웹툰 페어였던 것 같은데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거기서 처음 뵀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페이스북으로만 그렇죠. 친구 돼 있고 예. 실제로 뵌 적은 없는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예전에 북스토리 맞죠? 북스토리에서 북스토리에서 나왔던 유럽 만화 네, 피노키오. 빈슐리즈의 피노키오를 네. 번역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전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원래 번역자는 관심 없잖아요. 그냥 만화가 중요하지. 방송할 때 근데 말씀드렸어요. 누가 번역을 했다. 이렇게는 이제 성함은 말씀. 그놈이 저놈인지를 몰랐죠. 모르는 거죠. 가가 간 줄 몰랐던 거지. 당연히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만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만화라.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호감이 생겨서 이제 한 2-3번 찾아가고 네, 회사에 그쵸. 찾아가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여러 교류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일부에서는 대표님이 그동안 이제 어떻게 만화와 미학 관련해서 이제 성장해 오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2부에서는 이번에 작가 대표님이 책이 나오셨어요. 만화 미학 아는 척하기라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처음 오시면 다 자기 소개 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소개가 다 된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서 수박 그달기지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또 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요. 제일 처음 만화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시는가? 사실 제일 처음 만났던 기억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예전에 MBC, KBS에도 그랬고 꼭 TV 강연할 때도 그렇고 제가 왜 만화를 처음 하게 됐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글과 이게 꼭 매칭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한글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쓰지도 못했고 5학년 죄송합니다. 3학년 때까지 5학년은 좀 심했고 3학년 때까지 슬퍼질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우리 엄마가 그랬죠. 야, 니는 한글도 못해가지고 니 초등학교 중학교 가겠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엄마한테 그랬죠. 한글을 배우느니 차라리 공장을 보내달라고. 근데 왜? 한글 배우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 당시. 세종대왕은 한글이 우리 민중들이 읽기 일주일이면 다 하신다던데 그렇게 해서 한글을 막 창제하셨다는데 저는 민중이 아닌가 봐요. 조선의 민중이. 맞춤법 때문에 힘드셨나? 그리고 이 한글이라 이 글자를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만화방을 꽤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글을 몰라도 만화방을 갔던 거죠. 근데 제가 정작 제대로 그럼 못 읽잖아요. 그게 만화의 장점이잖아요. 글을 몰라도 그림을 봐도 이야기가 알 수 있는 게 만화의 또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우리 꼬마들이 애기들이 꼭 글을 알아서 만화를 봅니까? 아니에요. 그림만 봐도 웃잖아요. 네네. 그게 만화의 또 힘이거든. 제가 이 책에도 써 있지만 네네. 근데 이제 만화방에서 계속 만화를 보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몰랐는데 한글을 읽고 쓰고 있더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그 만화를 처음 안 거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만화를 통해서 내가 한글을 깨우쳤다는 게 중요해져 버린 거야. 그 당시에. 네. 그때부터 아마 만화를 계속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제 뭐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못 지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철저 불교 집안이어가지고 저 혼자만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명절 때면 차례를 지내야 되니까 그 차례를 안 지내려고 명절 아침 새벽에 집을 도망을 나왔어요. 그리고 명절 끝나는 날 저녁에 집을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어디 갔겠어요? 교회나 만화방. 만화방을 간 거죠. 그 명절을 만화방에서 보낸 거야. 쫄쫄 굶으면서. 남들은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 배부르게 지냈는데 저는 쫄쫄 굶으면서 만화방에서 보내면서 진짜 만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네. 그럼 그때부터 쭉 이제 만화는 그쵸. 거의 저희 일상이 돼버렸던 거죠.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저희 때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만화를 본다는 게 그때는 거의 이제 불량스러운 행동이었고 저희 때도 그랬으니까 대표님 때는 더 심했겠죠. 저희 집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요? 정반대라는 거는 말렸다는 게 아니고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요? 집에 가족이 좀 많았어요? 아니면? 네, 뭐 누님 두 분 계셨고 형도 있었지만 그런 거보다 저희 집안 자체가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네. 그래서 좀 아니 불교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렇고 제가 목사 되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말렸거든. 네 마음대로 해라. 진짜요? 대학을 철학과 간다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때도 철학과는 이게 돈 안 되는 학문이었나요? 그때도? 그렇죠. 돈을 가지고 철학을 하시려 그러면 이제 우리 과거의 김영삼 대통령처럼 정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비트게임 시대 정도 돈이 그쵸? 많거나 너무나 뛰어난 철학인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철인 통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사실 이제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었던 게 아니고요. 집에서는 분위기 자체가 저희 집안 분위기가 뭐 자식에 관여하고 미래에 대해서 뭐 서로 이해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또 경상도다 보니까 그냥 어른이 알아서 하겠지 뭐. 부산 고향이세요? 고향은 경남 합천이고요. 살 곳. 그렇죠. 어릴 때 부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산이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산 어디 사셨어요? 저도 고향 부산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사는 것은 사하구 괴정 연산동에 살았고요. 그리고 제가 거의 75년부터 산 데는 지금 살고 있는 만덕동 사직 터널에서 이제 구포 넘어가는 이제는 뚫린 지 오래된. 그렇죠. 사직 터널 산 비탈에 살았어요. 그렇구나. 왜냐면 저는 어린이대공원 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아니 거기서 버스가 한 번에 그 만덕까지 가는 게 있어서 33번 133번 33번 133번은 10만덕 가고 33번은 9만덕 가죠. 예전엔 똑같았는데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네. 그러셨구나. 그런 집안 환경에서 그럼 어릴 때부터 계속 만화를 너 알아서 해라. 너의 인생. 근데 좋아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람이 철학과는 잘 안 가요. 원래.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큰 뜻이 있어서 뭐 철학에 큰 뜻이 있거나 아니면은 요새 말로 하면 자기 자존감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철학과를 가는데 작가님 뭐 고등학교 때 대표님은 어떤 학생이셨길래 철학과를 선택하셨는지 좀 후자에 가까워요. 사실 저도 청소년기가 그렇게 원만한 청소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뭐 경제적으로도 좀 불우했고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던 청소년기를 보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이유도 뭐 교회가 좋아서 간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마음을 위안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2, 3학년 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였는데 원래는 제가 가고 싶어했던 거는 뭐 신방과나 이쪽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기자가 되겠다는 꿈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2, 3학년 때 개인적으로 너무 청소년기를 너무 힘들게 보내다 보니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목사가 물론 바로 이제 신학대를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철학을 전공해서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가는 게 좀 더 내한테 도움이 될 거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장로교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고신대 대학원을 갈 생각을 하고 이제 부산이었기 때문에 동아대 철학과를 지원을 하게 돼서 가게 된 거죠. 더 재미있는 거는 대학 가서 딱 한 달 만에 기독교를 내 몸 안에서 해방을 시켜버렸죠. 누굴 만나서 철학자 누구를 만나서 그때는 대부분 다 그렇죠. 뭐 니체나 쇼펜하우지 뭐. 그 당시에는 다 니체나 쇼펜하우를 만나면서 그렇게 됐죠. 그럼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지금은 절에 다닙니다. 지금은 그 절에 뭔가 좀 조용한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다니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분위기도 있고 이제 절이라는 게 이제 스스로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뿐만 아니라 뭐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선 이런 거창한 의미도 있지만요. 이제 개인적으로 나 스스로의 마음을 다져야 될 시기가 한 번 있었어요. 한 2010년대에서 15년도 사이에 좀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내가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는 절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꾸준히는 못 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절을 거의 뭐 두세 달 한 번씩 계속 가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최근에는 못 가고 있어요. 당연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가기 그렇죠? 힘들어서 못 가죠. 그러면 대학교 때 이제 철학과를 가셔서 이제 뭐 니체 좋아요. 뭐 그땐 다 읽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면서 읽고 있잖아요. 니체부터 막 읽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건 거기서 그러면 철학 공부를 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이번에 만화 미학 아는 척하기에도 보면은 철학과에서 미술 이론 미학이라고 하죠. 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라고 써져 있어요. 물론 미학과가 다 철학과에서 나온 거긴 합니다만 그쪽으로, 그러니까 뭐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 이런 쪽으로 더 깊이 있게 하는 것보단 본인이 이렇게 대표해서 미학을 먼저 얘기를 뒀다는 거는 그쪽으로 좀 더 관심이 더 있으셨다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계기나 그리고 본인이 대학교 때 받았던 어떤 미학에 대한 감상? 왜냐면 그때 한국의 미학이면 거의 신생 학문이거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서울대 미학과, 홍대 미학과, 서울대는 서양 미학이 강했고 홍대는 동양 미학이 강했거든요. 좀 그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그 당시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미학을 하게 된 계기는 제대해서예요. 이제 1학년 때는 다 놀지 뭐. 그렇죠. 1학년 때 놀기도 했고 1학년 때는 오히려 문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많이 썼고 또 시도 많이 읽었고 제가 지금 많은 시인들과 소설가들하고 좀 친한데요. 그 당시 읽었던 그분 소설가들이 지금 대부분 다 출판계 와가지고 이제 친구 된 케이스들이 많아요. 선후배가 된 케이스도 많고 그 덕분에 뭐 이제 그런 계기도 있었지만 이제 제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방을 계속 다니고 그때 대학교 때도 그러면요 제 친구들이 제가 당구를 배웠는데 친구들 그 당시에 많은 친구들이 당구를 치게 되면 누워도 천장에 당구 대가 보인다던데 전혀 안 그렇더라고. 그 순간 알았지. 난 당구하고 안 맞구나. 나는 어디 있냐 항상 만화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술을 먹고 자고 날 찾으려면 학교와 만화방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우리 집안도 그런 영향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촌 형이 중앙대 미대 동양학과를 화가를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저희 집안이 좀 그런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에. 근데 저는 이제 그림을 못 그렸지만 흉내를 좀 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관심이 많다 보니 내가 실기는 딸리고 그림은 못 그리지만 미술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 문학이나 이 비평을 공부하다 보니 미학과 미술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22살쯤 됐을 때 내가 종교는 이제 신학대학원 안 갈 거니까 그럼 내가 가야 할 길은 정해졌다. 뭐냐? 미학을 공부해서 대학원을 가서 뭐 대학 교수를 하든 아니면 그쪽 분야의 일을 하겠다는 걸 굳히고 그때부터 이제 미학을 독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철학과에서 미학을 배운다는 없어요. 게 그러니까 어렵죠. 어떤 데는 그런 교수님들이 계셨지만 저희 학교에는 이제 미학을 하신 분이 없으셔가지고 거의 독학으로 무조건 책을 사서 읽어보고 영어 원서 사서 무조건 읽어보면서 스스로 이제 미학을 공부했던 거죠.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철학과에서 미학 공부를 이제 스스로 시작하시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만화랑 언제 연결되는 거예요? 유학 가시기 전에? 유학 가시고? 그렇죠. 그 중간에 제가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 전에 이거 한번 여쭤보죠. 일단 이 여기 이제 유학 가시는 게 만화 쪽 이제 내부적인 일과 이제 분기점이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전까지 본 만화들 중에서 지금 딱 봤을 때 생각나는 만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든 제가 항상 꼭 이야기하는 만화가 있어요. 저는 이현선 선생님의 아마게돈이에요. 물론 어릴 때 뭐 많은 만화를 봤고
물론 사실 어릴 때는 장태산 선생님 용어치가 나한테는 엄청난 큰 충격을 준 만화였어요. 물론 노부태권보이 김용수의 노부태권보이도 있고 수많은 만화들도 있었고 뭐 김삼 선생님의 뭐 강가딘부터 너무나 많은 만화들이 다 봤는데 네네. 어릴 때부터. 근데 저 개인적으로 만화에서 철학이라는 부분을 내가 깨닫게 된 게 만든 계기가 제가 대학 다닐 때 IQ 점프 연재가 되었던 아마게돈이었던 거예요. 아마게돈 당시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상업적 사실 SF거든요. 근데 사실 끝부분에 보면 이 오해성이가 이미 정해진 예증론상에 있는 스토리라인을 쓰는 가상의 소설가, 가상의 메타버스에 있는 소설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비유는 아마 이 선생님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 그 가상의 소설가는 아마 그러니까 인간의 예증론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신도 예증론에 빗나가는 실수를 했다는 거지. 그런 어떤 철학적인 문제 그리고 SF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존재론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마게돈에 녹아 있어요. 그죠. 예, 우리 그냥 SF 영화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끝까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SF인데요. 뭐 신화도 있고 다. 근데 그래서 결국 스토리텔링이 다 포함되는데요. 저는 그 속에서 충격을 받았던 게 딱 그거였죠.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기독교의 잔재가 내 몸에 아직도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예증론이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만화로 철학적으로 표현하고 SF로 표현한 만화는 제가 그동안 못 만났던 그 당시에는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너무나 만화로 봤지만 항상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나한테는 이 만화가 나한테 엄청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보통 공포요인 구단 얘기하지 않나요? 둘이서 막 우는 거 이런 거 볼 때 저는 공포요인 구단을 이제 그 세대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뒤늦게 찾아본 케이스인데 우리 때는 난리였어요. 공포의 외인구단에 까치와 엄지를 그리지 못하면 걔는 이제 공포의 외인구단을 많이 한 그 찐팬이 아닌 거야. 너도 나도 다 그랬으니까. 저도 그리고도 뭐 뺏기고 이랬으니까요. 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아마게돈을 근데 언급하신 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때는 이제 아마게돈이 만화인지도 모르는 분도 많고. 그렇죠. 애니메이션도 나왔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애니메이션이 너무 짧아서 그 그렇죠. 만화책 내용을 다 담기엔 좀 힘들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셨구나. 그렇게 해서 만화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보셨고 이제 철학과에서 미학 공부를 독학으로 하시면서 어쨌든 졸업을 하신 거잖아요. 대학원 졸업을 했죠. 하고 이제 유학을 아니요. 여기서 또 이제 스토리가 있구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살에 미학을 공부한 이유는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아, 철학과에서 다른 그렇죠. 대학원으로 가기 위해서. 미학과를 가기 위해서. 사실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대 미학과가 있었고 홍대 미학과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벌어서 대학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대를 가셔야겠네. 그렇죠. 방법은 노선이 이거밖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대가 좀 동양미학이 좀 더 강해요. 미학 쪽에서는. 홍대 학부에도 예술학과가 있긴 있는데 이제 또 제 관심사는 사실 이제 서양 미학과 서양 미술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계속 공부를 했던 거였고 그리고 뭐 시험을 치기 위해서 영어 공부는 계속 해왔던 거였고 그리고 또 서울대는 제2외국어도 쳤거든요. 도고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해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한글을 잘 못하신 거에 비해서 너무 언어에 능통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 능통은 안 하고 프랑스어 번역도 하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수박 그닥기를 하고 있다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원 시험을 이제 쳤죠. 근데 지금하고 그때 아주 분위기 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예, 그때는 이제 대학원 뽑을 때 이 학교에 대한 차별이 조금 안 보이게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어느 대학을 다녔냐가. 그리고 근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이 문제가 그때 25살이었으니까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내가 3, 4년 동안 내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대학원을 공부하게 했는데 타대생들 안 뽑는다는 게 나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면접에 가서 그것도 1차, 2차 다 3차까지 다 패스가 되고 면접 가서 서울대생 아니면 안 뽑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해에 서울대생 2명만 합격이 되고 다 떨어졌어요. 건대, 이대 했던 입시생 같이 친 멤버들이 있었는데 다 떨어지고 서울대 딱 2명만 됐어요. 그게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아니 대학원에서도 이렇게 뭔가 차별이 있구나라는 걸 충격이 엄청나 컸기 때문에 그때가
94년 5년쯤 4년인가 5년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 5년 딱 요맘때네. 5년 8월이었어요. 아. 그러네. 딱 요맘때였네. 네, 근데 이제 그거 하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을 다닐 때라도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떨어졌다고 제가 다시 제 시험을 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가리봉동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죠. 지금은 정말 IT에 그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진짜 암울한 공단이었어요. 네. 거기서 제가 공돌이 생활을 한 1년을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집도 없었고 왜냐하면 저는 부산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장에 있는 기숙사. 네, 좀 요거보다 이 공간보다 한 조금 더 크나 1.5배 더 큰데 거기서 4명이 잤거든요. 그 생활한 2층 침대 놓고 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닥에 있고 집은 그냥 요만한 캐비넷 있어서 그냥 캐비넷 넣고 남자 4명이? 그렇죠. 최악인데 그거. 근데 이제 그게 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자체 모두가 그러니까 공장에 계시는 많은 이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에 오신 분들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기가할 데가 없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룸 오피스텔에 4명이 자고 있는 거잖아요. 원룸은 좀 환경이 좋은 편이죠. 시설이 낙후된 원룸 오피스텔에 4명이 그렇죠. 자고 있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뭐 직업을 갖게 됐는데 좀 이제 첫 직장에 잘리고 부장한테 대들었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이북 전문 업체인 바로북 그 당시에는 이제 바로북도 가지고 있고 이제 무협이나 장르문학도 하고 이런 출판사에 우연찮게 소개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출판사 때 네, 출판사에 이제 무협이나 환타지 이쪽 그리고 이제 이북 플랫폼이 지금 바로북이거든요. 네. 네, 그게 96년인가 5년인가 기억도 안 나네. 네, 또 그때 했는데 이제 하면서 우리가 만화 관련 책을 조금 내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한국 만화 지금 없어졌는데요. 한국 문화 연구소라는 이제 만화 문화연구원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제1대 만화평론가 손상인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던 이제 만화평론 연구단체가 있었어요. 이제 사실 손상인 선생님을 섭외하려고 작가로서 저자로 섭외하려고 갔는데 코가 껴가지고 얘기가 잘 됐구나 거기서. 아니요, 저는 들어갈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냥 섭외를 해서 그냥 만화 관련 이론서를 한번 내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만나 뵈러 갔더니 딱 손상인 선생님이 너 뭐하는 놈이야 하시는 거. 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만화평론 공부할 생각 없어? 이렇게 돼버린 게 저한테 만화평론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계기였어요. 그게 97년인가 그래요 아마.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속 공장 출판사에 나오고 이제 만화 공부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만화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면서 내가 배웠던 이제 미학과 미술의 이 영역들이 만화가 이제 그때는 만화를 재미로 봤는데 그 전까지는 매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미술사 내에서 많은 미술가들이 만화 같은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여서 그래서 미술사회 내에서 만화 같은 그림을 화가들을 해서 만화적 요소가 뭔지를 조금 더 분석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만화와 만화 예술을 접목해서 처음 계기로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조금만 더 깊이 여쭤볼게요. 그때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냥 만화를 취미로서 정말 그렇죠. 매니아로서 완전 취미로 왔죠. 시간 때우기 미학을 공부한 상태에서 출판사로 들어가셔서 이제 만화 평론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이제 미학적으로 그것이 내가 이때까지 봤던 만화와 어떻게 매칭이 되고 있다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말하는 이제 만화 미학 아는 척하기랑 좀 연결될 것 같은데 다 연결이 되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저희도 매번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사람들 만날 때 일반 독자분들에서 그냥 만화를 즐기기 위해서 보다가 이런 평론 쪽으로 이야기를 조금 틀어줬을 때 그거 딱 매칭됐을 때 우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런 케이스고. 기억나시는 거 한두 개만 좀 얘기해 주세요. 에피소드요? 네. 아니요, 뭐 에피소드랄 건 없고 뭐 내가 뭐 위대한 철학자인데 뭐 유레카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지 뭐 사람마다 다 있는 거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만화는 우리가 너무 이제 웹툰도 그렇고 산업에 너무 사실 치우쳐 있잖아요. 사실 제가 97년도에 만화계에 들어왔을 때도 물론 이제 대부분 만화 평론이랑 학과가 없잖아요. 없어요. 대부분 다 신방학과를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분은 국문과를 전공하셔가지고 이제 만화계에 들어 평론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분들의 전공마다 만화 평론하는 각도가 다 달라요. 신방을 전공하신 분들은 미디어 관점에서 평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근데 또 국문학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내재적 접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박인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폭넓게 하시는 케이스이신 거고 그건 다 좀 다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학과 미술을 했기 때문에 미술적 관점에서 미학적 관점에서 만화를 보게 된 거죠.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가장 큰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만화라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고 작품이잖아요. 표현 기법이 있고 이미 시각 예술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달하는 선의 문제, 세계의 문제, 형태의 문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사 내에도 보면 만화 같은 그런 표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말풍선은 중세시대 미술 성화에도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말풍선과 동일하냐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문제인 거죠. 다만 이제 만화를 만들어낸 전형, 그러니까 전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석사 논문이기도 한데 만화를 미술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항상 캐리커처를 만나게 돼요. 근데 캐리커처가 미술의 영역이었느냐? 아니거든요. 미술의 영역인 동시에 만화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만화가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 캐리커처와 카툰을 연결되면서 그다음 지금의 현대 만화가 왔잖아요. 아시다시피. 네네. 그런 부분의 발자취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왜? 만화도 시각 예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화 미학 아는 척하기도 나와 있어요. 첫 부분인데 태초에는 그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만화적 요소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는 라스크 동굴백화를 가봤어요. 진짜요? 네, 저 프랑스 있을 때. 근데 물론 이제 실제적인 거는 못 들어가게 돼 있고 옆에 몇 킬로 떨어진 데서 복제품을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복제품을 넣어갔는데 진짜 실제로 충격이더라고. 그림 속에 봤던 그 라스크 동굴백화가 아닌 거야. 이 동굴의 굴곡을 따라서 동물의 형태라든지 동물의 움직임이라든지 잘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동물이 이제 소라 이게 앉아 있으면 배가 불룩하게 놀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제 동굴에 튀어나온 굴곡을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입체감으로 표현한 거죠. 저는 쇼베든 골백화는 못 가봤는데 리옹 동남부 쪽 근처에 있는데요. 쇼베든 골백화는 라스크 동굴백화보다 15,000년 전의 동굴이거든요. 이 동굴에는 벽화가 라스크나 동굴백화보다는 그림의 형태는 조금 조악해요. 불안정하고 깔끔하지 않아요. 동물의 모양이 형태가. 근데 원근법을 사용했어요. 앞동물과 뒤동물의 거리감을 다 표현했고 달리는 동물에 대해서는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겹치기로 그림을 이미지를 표현해요. 그건 애니메이션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 3만 년 전에 원시인은 정지된 회화를 만든 게 아니고 정말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영상 이미지를 컷으로 분할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소베동굴백화를 이제 탐구했던 아제마라는 선사박물관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소베동굴백화는 시네마토그래픽스라고 이야기했어요. 움직이는 영상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도 만화가 미술에 뒤처진 게 아니고 이미 인간의 사고는 만화적 사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미학 전공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만화 엄청 봤을 거 아니에요. 엄청 보다가 이제 뭐 어쩌다 기회가 생겨서 글도 써보고 만화도 만들어보고 할 때는 좀 못 느꼈는데 데지카 오사무가 인터뷰해 놓은 걸 또 보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뭔가 이야기를 그러니까 스토리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독자들한테 시그널을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근데 그게 그 만화 스토리에 따라서 뭐 베르세르크면 베르세르크에 어울리는 신호를 그 작가가 만들어서 독자한테 보내는 거고 데지카 오사무처럼 아톰이나 뭐 불새처럼 그쵸. 그런 거에 어울리는 거면 그런 형태로 뭔가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그쵸. 그래픽을 만들어서 그 시그널을 보내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미학적인 거죠. 미학적으로 이제
그런 기호를 만들어서 시그널을 보낸다는 관점에서는 그 동굴 벽화 이런 거랑 연결되는 점이 좀 있는 건가요? 그 사람들도 그런 돼지, 뭐 소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돼지나 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슷하게 아니요, 실제로 존재했죠. 아니야, 그러니까 걔가 살아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 사람에게 이게 소다, 돼지다라고 이렇게 기호적으로 뭔가 시그널을 보내는 역할에서 좀 만화랑도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그 3만 년 전에 원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벽화에다가 속된 말로 그림을 제가 알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모든 미술사에서나 예술사에서 인간의 역사는 기록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왜 그걸 기록을 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는 뭐 농경사상과 뭐 풍요와 물론 그것도 맞을 거예요. 뭐 종교적 의미도 있었겠죠. 그렇죠,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매일 일기 써본 적 있죠. 지금 인스타그램에 매북 올리죠. 페이스북에 매북 올리죠. 인간이 태어남으로써 인간의 가장 기본 본능 중에 존재로 자기의 존재를 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기록밖에 없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제식을 위해서 아니면 뭐 풍요를 위해서 그런 거창하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남기고 싶었던 거다. 자기가 오늘 뭐 했는지 뭐 처먹었는지 오늘 사냥 잘 된다는 그렇죠. 신나서 그리는 거 사냥 안 되면 우울해서 뭐 조그맣게 그리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 인간이 남기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 개인의 자서전이나 나 개인의 일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만화든 문학이든 그림이든 이거는 나 개인이 일기이기도 하지만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런다 그러면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뭐 우리 뭐 맥루한 이야기하듯이 메시지라는 거죠. 맥루한 우리 마사지라고 표현했는데 메시지라는 거죠. 메시지는 모든 예술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미술은 미술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만화는 만화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 원시인은 자기의 메시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겠죠. 누군가한테. 예.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 메시지의 방식이라는 것이 기호의 형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묘수를 갖출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흔히 말해서 이제 구전을 통해서 아니면 구라를 까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군가 문학을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나 이제 예술 가지고 매체에 따라서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인 거지 결국에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이제 가서 벽화도 보신 프랑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근데 취업도 하셨고 여기서 뭐 평론 공부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유학을 계기가 있었죠. 그것도 또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또 하나 있었어요. 사실 뭐 유학 갈 생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유학 갈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미래는 남았죠. 왜 제가 20살에 대학원을 공부해서 대학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미래에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제 친구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 동기인데 파리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로망이 있잖아요. 저도 미술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파리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그 진짜 내가 그림 속에 흑백으로 있는 그 사진의 방고의 그림을 진짜 보고 싶은 거야. 가서. 그렇죠.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였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2001년도에 제가 파리로 간 거예요. 큰 모험을 걸었죠. 모든 걸 다 제껴두고 아무것도 다 안 하고 파리로 간 거죠. 왜 친구가 또 때마침 파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누브르와 오르세 가서 충격받았잖아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미술사를 공부했는데 책 속에 그 조그마한 그림이 이런 모습이었다니.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그림 속에 이 컬러의 색을 나한테 뿜어내고 있다니. 갔는데 그걸 느끼는 기운이 있으셨구나.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뭘 공부한 거지? 난 책 속에 있는 그림을 본 거지 정작 그림을 본 적이 없던 거죠. 머리로 미술을 이해를 한 거지 눈으로 미술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멋있게 표현해서 머리로 알았지 심장으로 보지 못했죠. 그렇죠. 그 느낌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저희 때보다 더 예전이니까 당연히 흑백 이런 굉지에다가 나와 있는 그렇죠. 조그마한 그림에 그런 거 막 보고 그런 거 보셨을 텐데 그 루브르 가가지고 막 모나리자 보고 이러는데 막
와 눈앞에 막 이렇게 조명 탁탁 해서 톡 이렇게 있고 막 그런데 뒤집어졌죠 완전히. 붓질 하나까지 다 보이니까. 네, 그 충격이 들어와서 직장을 다녔죠. 직장은 그때도 출판사 밝혀도 되나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CNC 레볼루션 창립 멤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재식 대표와 같이 이재식 대표는 대표님이셨고 이제 저는 이제 출판사업부 부장으로 합류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출판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죠. 이제 6개월 만에 출판팀을 접었어요. 이재식 대표가. 그건 이재식 대표 잘못이 아니고 그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때 출판이 많이 그렇죠. 힘든 정도가 아니고 IMF 이후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결정하게 된 거죠. 내가 여기서 다시 직장을 다닐 것인가,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가 32살, 3살쯤 됐으니까 고민이 생기죠. 내 20대에 못했던 걸 이제 미술이 아니고 만화 공부를 하자. 그리고 갈 때는 정해졌다. 프랑스다.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르도를 가게 됐는데 보르도 좋아합니다. 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 거기서 이제 대학원을 공부하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이제 참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프랑스를 이제 무모하게 갔습니다. 이 얘기부터는 잠깐 쉬고 와서 이제 프랑스 유학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팬덤북스 대표님이시자 만화문화연구소 어찌 소장님을 맡고 계신 만화평론가 미학자 박세연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처음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역시 다른 분들과 다르게 뭐랄까 필요한 말 방송에 필요한 말 방송을 많이 해보셔서 방송에 필요한 말이 뭔지 아시고 딱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벌써 4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일부를 이제 빨리빨리 남은 내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르도로 가서 저는 지단 때문에 보르도 좋아하거든요. 지단이 처음 뛰었던 팀이 보르도라서 어쨌든 뭐 와인 이런 거 별로 안 즐기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르도 팀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보르도가 호감이 있는데 보르도로 그러면 유학을 가신 거죠? 그렇죠. 가셔서 어떤 공부를 처음 딱 도착했을 때 그 느낌과 내가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착했을 때 겨울이었거든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추운데. 그렇죠.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물론 더위도 타지만 추위를 정말 싫어요. 제가 겨울에 태어났는데도 너무 추웠다는 거. 야, 프랑스는 정말 춥구나. 그리고 IMF면 IMF 때 좀 2000, 지나서구나. 2003년. 2003년.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있고 제가 나이를 34세 갔으니까 이제 좀 늦었죠. 유학을 하기에는. 너무 좋았던 거는 뭐냐면 정말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는데 제 집에서 5분만 가면 보르도 시립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그거였어요. 이게 없었다 그러면 아마 지금의 제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럼 처음에 가자마자 바로 입학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왜? 그러면 가셔서 프랑스 어학원을 다녔죠. 처음에 다니시면서 예. 밤에 이제 도서관에서 책 빌려 와서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프랑스 재밌는 건 뭐냐면 어학원이라고 해서 수업 매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일주일에 뭐 3, 4일 있고. 좀 특이하네. 한국 저기가 빡세게 시키지 않는군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심지어 도서관도 10시에 문 열어서 한 7시 문을 닫고요. 또 수요일날하고 이런 날은 1시에 문을 열어요. 또. 왜? 수요일은 왜 갑자기? 그게 수요일날은 일찍 여는구나. 다른 시간은 늦게 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9시, 6시. 우리는 학교 달 6시 열어서 10시에 문 닫고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이제 공무원 사회가 조금 더 편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무원 중심 나라죠. 어떻게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늦게 열어서 일찍 문 닫는 시스템. 수요일날 토요일날은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일찍 10시에 문을 열어요. 일찍 연계 10시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뭐 하겠어요. 또 독학을 하는 거죠. 가서 어떤 공부들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책을 빌려 받는가?
일단 외국어를 해야 되니까 불어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서 프랑스 문법 딱 2달 종로학원에서 듣고 갔거든요. 딱 겨울에. 근데 갔더니 야, 그래서 도서관에 딱 문 열자마자 도서관을 이제 출근을 하죠. 그때부터 뭘 하냐면 제가 그렇게 관심 있었던 거는 그 미술 관련 영어 책은 내가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이제 그 비슷한 미술 관련 불어 프랑스 책을 가져와서 복사집에서 복사를 했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사전만 펴놓고 보고 있는 거죠. 사전이랑 같이. 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은 하루 동안에 반 페이지 봤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다른 책을 먼저 본 게 아니고 내가 익숙한 걸 보다 보니 이제 미술 관련 책을 프랑스어로 된 걸 봤죠. 그럼 뭐 익숙하니까 그래도 미학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요게 요거구나. 요게 요거구나. 또 영어하고 단어가 많이 비슷하니까요. 영어하고 단어가 많이 비슷하니까 스펠링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고. 네. 그러면 어학은 한 1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더? 한 1년 정도 했죠. 1년 정도 하시고 그 뒤에는 불행하게도 뭐가 사연이 있구나. 이제 대학원을 이제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책이 뭐가 나왔냐면 캐리커처 역사가 책이 나왔었어요. 2003년도에 2003년도 책이 나왔었는데 2004년도 4월에 나왔구나. 2004년도에 제가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교육 제도가 원래 석사, 박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좀 까다로워졌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학부는 철학이었지만 전공은 내가 미학 미술사를 했지만 그건 제 개인 전공인 거고 실제적으로 과는 철학과잖아요. 근데 이제 만화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예술대를 가야 되는 거야. 흔히 말해서 아트 플라스틱이라 가지고 예술대를 가야 되는데 이게 학계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철학과하고 예술계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보르도 왜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냥 예술대 학부를 나와야지 예술대를 대학원을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데 그럼 학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럴 수는 없죠. 제가 그 34세 나이에 갔는데 그러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유럽은 좀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교수와 컨택이 되어서 교수가 오케이를 하면 그런 경우 입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엄청 했죠. 뭐 진짜 파리에 있는 대학 교수들 이메일 다 뒤져가지고 보내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와 미술을 비교하는 비교 예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교수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프랑스 교수님 좋은 게 뭐냐면 자기는 아니지만 누군가를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소개를 해줘요? 네, 해줘. 우리는 학교를 가잖아요. 대학원을.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걔네들은 그 교수하고 맞아야 돼요. 저하고 연구 분야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소개 받아가지고 그 브루타뉴 지역에 있는 헨느라는 대학교에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이 만화가이면서 미술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화와 미술하는 비교 예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나왔던 캐리커처 역사를 불어로 서머리 해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제가 책을 썼지만 책 출간되지 않았던 출간 준비 중인 책 그게 이제 만화 속 미술 속 만화예요. 그게 이전에 그게 만화와 미술을 비교한 책인데 그걸 이제 서머리해서 불어로 번역해서 짜게 보냈던 거죠. 근데 그분이 너 내 제자로 와라고 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술학과를 안 나왔다. 그렇죠. 네,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거의 한 반년을 넘게 기다렸죠. 근데 이제 교수도 이제 기다려라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니까 뭐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사실 가져간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 또 이제 생계가 걸려 있으니 고민하다가 거의 입학은 10월 달이잖아요. 걔들이 10월 달이니까 입학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안 됐나 보다 하고 한국을 들어왔죠. 진짜요? 네. 그런데 다음 주 입학 허가증이 프랑스 주소로 날라온 거예요. 그럼 그거 아무도 없잖아요.
제 후배가 제 방을 대신 쓰고 있었는데 형 입학증이 날라왔어요. 다 싸들고 왔는데. 그래서 뭐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게. 안 갔어요? 못 갔죠. 어떻게 가요? 취직을 했는데 이미. 한국에 취직을 했는데 못 들어갔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뒤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프랑스로?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아 진짜요? 2004년도 들어오고 나서 아직 못 나가봤어요. 전 프랑스에서 다른 공부를 하신 줄 알았어요. 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공부했다고 안 하고 놀다 왔습니다. 근데 그 대신 제가 프랑스에서 캐리커처 역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비어즐리, 그 한길아트에서 나왔던 비어즐리를 썼고, 그 다음에 제가 보르도 도서관에서 끊임없이 봤던 유럽 만화를 정리한 지금 그 책으로는 안 나왔고 이북으로 나와 있거든요. 유럽 에로티시즘을 엿보다 그 책을 세 권을 쓰게 된 계기가 됐죠. 그 보르도 도서관에서 쓴 거예요. 그 다. 그런 사연이 또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을 들어와서 이제 상명대 석사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 슬픈 사연이. 아니요, 이제는 뭐 그냥 술안주예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나서 엄청 허탈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 1, 2년 날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날렸다 생각하지 결코 이제는 안 합니다. 왜요? 제가 그 프랑스에 없었다 그러면 프랑스 만화를 보지도 못했을 거고 프랑스의 문화 환경을 몰랐을 거고 그리고 미술이나 이런 걸 못 봤을 거고 그리고 그 책을 못 썼을 거고 그 2년 동안 짧은 2년 좀 못 됐는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제가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서 너무 좋게만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진심이에요. 사람마다의 이제 느끼는데 그때는 그때의 최선이라는 영역이 이만큼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네.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전 보러 갔더니 올해부터 대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왔다잖아요. 근데 왜 대박이 아니지? 그 대박은 사람마다의 대박의 규모가 다른 거예요. 점쟁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죠. 똑같은 거죠. 내한테 이 프랑스라는 거는 석박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의 프랑스가 아니었던 거고 나한테 주어진 거는 그래서 내가 만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눈을 넓히고 미술 공부를 했으니 그걸 눈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보르도 도서관에서 정말 프랑스 만화를 다 볼 수 있는 거의 다 봤거든요. 웬만한 그 당시 진짜 제가 도서관에서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하긴 뭐 앉아 놀 것도 아니고 이제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게 프랑스에 지냈던 그 짧은 2년이었고 그 덕분에 책도 쓰게 되었고 저한테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뭐 본인이 그러셨다니까. 진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들어와서 상명대학교에서 석사 공부하시면서 따로 취업은 안 하신 거죠 그때? 직장 다니면서 했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직장 다니? 그때는 이제 지금 그 문학동네 계열사의 북하우스의 편집장으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거기서 하시면서 만화 공부를 계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업은 출판이었는데 정신머리는 딴 데가 있는 거죠. 다 그렇죠. 저도 회사 다니면서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편집장 일을 하시면서 석사하시고 그러고 나서 팬덤북스는 언제 등장하나요? 2009년에 제가 독립을 하게 됐죠. 왜요? 둘 중 하나인데. 직장 다니다가 계속 강의를 나갔거든요. 삼명대도 나가고 공주대도 나가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뭐 짧을 때는 하루가 빠지고 어떨 때는 하루 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그 당시에 이제 대표님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제가 직원들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 사무실에 못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뭐 하루는 매일 빠지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본 빠지는 거고 어떨 때는 많을 때는 이제 특강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하루 반은 빠지게 되니까 월급쟁이 생활이었는데 뭐 저야 좋죠. 뭐 대표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뭐 내가 돈도 나오고 월급 나오고 또 따로 돈도 버는 거고 그렇죠.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다 하고 있는데 좋죠. 그런데 제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이왕 내가 독립할 거니까 빨리 하자. 그래서 이제 또 무모하게 출판사 독립을 한 거죠. 저도
그 시기랑 비슷한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이제 저도 회사 그만두고 독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변에서 다 이제 할 때 됐다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여쭙는 건데 안 무서우세요? 안 무서웠어요? 무섭죠. 당연히 생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뭐 퇴직금 받고 이래도 바짝 버텨도 1년 버틸 돈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퇴직금 그 중간 정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진짜 팬덤북스를 300만 원 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딱 300만 원 가지고出판사를 차린 게 팬덤북스예요. 두렵죠. 그런데 뭐 제가 부산에서 서울 대학원 공부하다 서울로 올 때 두려웠어요. 왜? 그렇지만 이제 젊었으니까 이제 무모하게 올라왔고 또 서울에서 프랑스로 갈 때도 딱 2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전세가 보증금 월세 보증금 그 들고 무모하게 갔고요. 그러니까 독립할 때도 300만 원 들고 독립을 했으니 남들이 보면 정말 무모하죠. 근데 그때 저는 제가 선택할 길이라고 생각 항상 했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된다. 더 늦으면 안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도 요새 고민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원고를 해야 되는데 원고할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페이스북 보시면 알잖아요. 너무 복잡해서. 그럼 팬덤북스 처음에 이제 독립하시고 나서 지금도 그렇지만 만화 쪽 일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단행본 쪽 계속 내고 처음에 있죠. 팬덤북스 딱 차리고 나서 처음에 잡으셨던 컨셉? 그러니까 어쨌든 만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출판편 문학동네에서는 이제 다른 책이었겠죠. 만화책이 아닌 그런 것도 막 하시고 이랬었지만 그러고 나서 팬덤북스 처음 딱 차리고 나서 어떤 컨셉을 잡고 나는 어떤 출판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네, 거창했죠. 처음이니까 다 팬덤북스 팬덤이라는 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대중문화 관련 책을 내가 좋아하는 대중문화 관련 책 그런 어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학 관련 책 인문 교양을 좀 소프트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제 팬덤북스를 차릴 목적이었어요. 차리자마자 이 세상은 나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그 차리자마자 낸 책이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 그때 뭐 그게 유행이기도 했고. 그렇죠. 네. 사실 그 덕분에 뭐 좀 뭐랄까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항상 이제 내 마음 속에는 그게 남아 있는 거죠. 내가 팬덤북스를 차릴 때는 물론 그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열심히 하셨죠. 내고 있고 지금도 내고 있어요. 네, 대부분 다 종합출판사 종합출판이잖아요. 다만 이제 팬덤북스라는 이름에 맞는 내가 생각했던 컨셉은 좀 더 문화 관련 책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만화책은 좋아하지만 만화 비평은 안 좋아하듯이 문화 영화 좋아하지만 문화 관련 이야기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아는 척하기 시리즈가 제가 팬덤북스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제일 번째 기획안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거의 그때 못 해오고 한 10년 가까이 지나서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는 척하기 시리즈가 여러 권 나왔잖아요. 철학, 그렇죠. 한 14권 정도 나왔어요. 좀 잘 팔리나요? 그냥 꾸준히 나가는 편이에요. 꾸준히 도움은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다른데요. 이게 책마다 달라요. 심리학, 미학, 심리학, 미술 뭐 몇몇 그 책들은 진짜 꾸준히 나가고 효자 종목이구나. 뭐 사회학 이런 클래식 이런 책들은 좀 안 나가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런 책들을 계속 이 만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책들 아는 척하기 시리즈나 이런 책들을 계속 내려면 문화의 흐름이랄까 그 요새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하는 고민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 돼. 자료 서치 뭐 정보를 계속 그 정보를 갑자기 찾는다고 되는 것들 항상 그 문화 흐름에 같이 이렇게 덤실덤실 되고 있어야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책을 꾸준히 내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는지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 사실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책을 내는데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국내 작가를 섭외해서 책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요? 그림을 다 그려야 되니까. 그 비용이 이 인쇄 비용이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맞추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척하기 시리즈 중에 국내물이 몇 개 없어요. 그런 이유는 이제 이
그림과 이게 매칭이 되는 부분, 그리고 비용과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아는 척하기 시리즈는 인문 교양을 그림을 통해서 쉽게 풀어내는 게 주 컨셉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쉽게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그 부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림 작가와 비용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는 척하기가 대부분 다 해외 도서가 많아진 이유가 해외 도서는 이미 그 컨셉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나오는 책들 꾸준히 잘 살게요. 오늘도 이게 사인을 하셔서 이렇게 한 권 또 주셔서. 네. 오늘은 만화 미학 아는 척하기. 이거는 제가 쓴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더 홍보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대표님이 말씀을 잘하셔서 잡았던 시간보다 약간 타이트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지금 만화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죠. 이제 출판을 이제 계속 그렇게 이런 앞전에 이제 대표님의 서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팬덤북스를 만드시고 처음에 이제 다양한 종합 도서들을 많이 만드시면서 하다가 작년인가 갑자기 이제 지금 만화 그렇죠. 해야겠다라고 페이스북에 한번 선언하시듯이 하시더라고요. 선언했나요, 제가? 선언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 선언하시면서 내가 이거 해봐야겠다 하시더니 결국 이 업무를 따낸 거죠. 진흥원에서 따내서 하시게 됐는데 갑자기 왜요? 아니요, 결코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럼요. 제가 97년에 만화평론을 공부하면서 제가 페북에도 그런 말 했는데요. 저한테 항상 숙제가 그거였어요. 만화는 재미있는데 만화평론은 재미없을까? 만화는 쉬운데 만화평론은 왜 이렇게 어렵게 쓸까? 항상 저한테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이게 평론의 대중화와 비평의 대중화라는, 물론 논문은 대중할 필요가 없죠. 네, 이제 비평의 대중화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숙제였고요.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만화문화연구원이었던 그 당시에도 코코릿 리뷰라는 제가 소식지를 계속 발간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 멤버들이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 박석환 교수, 그 재단 비대위 황남용 대표, 주재국 선생,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만화 리뷰를 했는데 이제 한국만화문화연구원이 이제 힘들게 좀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이제 없어지고 이제 저희가 2014년도에 만화문화연구소 어찌라고 이제 저희가 또 새롭게 저를 축축을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14년도에 저희가 만화문화비평지 어찌 창간호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다 제 자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화 비평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만들고자 해서 이제 저도 출판사가 가지고 있으니 이 정도 비용은 내가 내야지 하면서 이제 17반 그리고 이제 그 손봄 디자인 대표의 김효석 후배가 디자인을 해주고 이제 내게 됐는데 또 그때 제 개인적으로 좀 사건이 좀 생겨가지고 이제 미평을 또 못하게 됐어요. 항상 저 마음속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만화영신진흥원에 이제 만화 비평 관련 지원 사업을 했는데 한 2번 했는데 매번 떨어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직업 만화 이제 용역 사업을 뜨는 걸 보고 만화 비평 대중화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또 내 개인적으로 평론가로서도 진짜 해보고 싶다. 그 해서 이제 되어가지고 때마침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렇게 그 임무가 주어져서 운때가 맞았군요. 그렇죠. 운때가 맞았습니다. 그 작년 올해 이렇게 6호, 7호, 8호, 9호, 이제 10호 나왔고요. 이제 다음 달에 11호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만화 만드시면서 그러면 이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좀 궁금해요. 지금 만화 관해서 한 질문 한 2-3개 정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일 힘든 게 제일 신경 쓰시는 부분. 당연히 커버 스토리죠. 커버 스토리. 그렇죠. 크리틱과 커버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표지가 제일 신경 써요. 왜?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본문에서는 커버 스토리와 크리틱인데요. 물론 이제 지금 만화 필진이 지금 100여 명 되십니다. 사실 그 정도가 만화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만화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손희수 작가님도 만화 비평하고 계시지만 이제 만화 비평을 그냥 이제 감상적 비평을 할 수 있는 분과 어떻게 보면 커버 스토리와 크리틱을 커버할 수 있는 또 커버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맥락적인 부분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고민이 뭐냐면요. 이 원고를 어느 분한테 매칭을 시킬 것인가 가장 큰 번째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이 예상 목차 짜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예상 목차를 다 거의 짜서 이제 필진을 컨택을 하다 보니까 이 예상 목차를 거의 다 짜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필진이 집필할 수 있는 꼭지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내용적 측면이나 그리고 필진과의 매칭이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 신경 가장 많이 쓰죠. 저보고 커버 평론 쓰라면 저는 못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 쓸 수 있는 그 사람의 이때까지 보여줬던 글이나 이런 것들도 그쵸.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매번 에세이 주셔서 감사해요. 딱 에세이는 그냥 내 생각 쓰면 되잖아. 그래서 저를 아시고 다음부터 어려운 아니. 저는 그렇고 싶지 않고요. 저는 어디 가서 저는 평론가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만아 이제 여러 권 하셨는데 벌써 한 5권 내셨죠. 그렇죠. 5권 냈죠. 이제 앞으로 3권 더 내셔야 되고. 근데 이때까지 한 5권 내면서 그래도 다 소중하고 다 열심히 하셨겠지만 가장 보람된다? 가장 좀 요거를 여기 실어서 알린 건 참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 드시는 뭐 무슨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다 중요했고요. 다 중요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박세현이라는 사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게 좀 나한테 뭐 와닿았다, 뭐 찡했다. 왜냐면 글 쓰는 사람 필지는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노고가 들었고 물론 다 노고가 들었는데 그죠. 6호 처음 시작했을 때 재난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난에 대한 키워드가 또 핫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좀 더 또 6호였기 때문에 제가 맡은 첫 호였기 때문에 네네. 얼마나 또 관심 있게 또 재미있게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무게감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필진 선택할 때도 그랬고 이제 인터뷰할 때도 그랬고 그 부분을 진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리고 또 6호를 넣으면 그 재난과 만화라는 부분이 넣으면서 대부분 다 그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딱 시기적으로도 맞고 내용도 괜찮았다는 이야기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만화 관련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값 3,000원. 네. 그거는 이제 진흥원에서 싸게 하자해서 3,000원을 매긴 겁니다. 왜? 이 잡지는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고 만화 문화를 위해서 많은 대중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유도하자는 게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인쇄비는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지원 사업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뭐 팔아가지고 돈을 남기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돈을 안 남기더라도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3,000원에 시작하면은 그쵸. 야 쟤들은 3,000원에 파는데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인쇄비 정도를 맞췄으면 또 한 5,000원, 이 정도만 한 6,900원 하면 찍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는데 그쵸. 근데 어쨌든 싸게 해서 더 많이 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 저도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제 온라인 매장을 사잖아요. 사면은 처음엔 별 관심 없다가 그냥 만화 잡지네 하고 딱 보다가 그 자리에서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뒤에 보고 3,000원 그죠. 싸다. 3,000원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6,900원 하면 안 사겠다. 진짜 어떻게 보면 커피 한 잔 값도 못 하는데. 그죠. 싸구려 커피 값이지. 그쵸. 싸구려 아메리카노 값이지. 그 정도 수준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3번 남았죠. 3번도 잘 해서 마무리해서 좋은 책 내주시면 감사할 것 저는 같습니다. 이제 항상 뭐 제가 작년에 이제 사업 마감하면서 모든 필진들한테 이제 감사함을 페북으로 인사드렸는데 필진들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자 오늘은 만화문화연구소 어찌 소장을 맡고 계시고 팬덤북스의 대표이신 만화 미학자 평론가 박세현 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죠. 이번엔 책을 내셨어요. 만화 미학 아는 척하기. 이게 그때 한번 전화 드렸을 때 자기 대표님 워딩으로 평생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담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만학 미학 아는 척하기 어떤 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아까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요. 제가 네. 만학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만화를 단순 오락이나 산업적 관점만 본 게 아니고 네. 미술과 미학적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화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이론적 맥락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좀 관가하고 있고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만화 예술사, 만화 미학을 수업하다 보니 사실 교재가 너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 논문들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전문 용어들로 막 써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만화 평론가라서 항상 대중적인 평론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많다 보니 이것도 아니면 대중적으로 한번 써보자.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만화가가 아니기다 보니까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만 구라를 푸는 게 썰을 푸는 게 구라는 입으라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썰을 푸는 게 네.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과 만화를 넣어서 하고 싶은데 제가 만화를 잘 못 그리다 보니까 아예 못 그리죠. 근데 그걸 못해서 계속 미뤄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젠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만화 평론을 하면서 과거 인터뷰할 때도 항상 끝에 마지막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당신의 마지막 앞으로의 꿈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만화 미학에 대한 재증서를 내고 죽는 게 나의 목표다. 죽는 게 나의 목표다. 죽기 전에 꼭 되겠다 해서 이제 올해 제가 한번 삐를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론 아직 내용상에서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술적인 이야기들이 꽤 많지만 그런 부분은 가능한 이제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학교나 아니면 일반 대중들이 교양으로서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부분과 만화 역사, 그다음 만화 미학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웹툰에 대한 이야기까지 골고루 담게 된 겁니다. 내시고 나니까 어때요? 반응은 좀 많이 팔릴 책은 아니잖아요. 사실 많이 팔리진 않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교수님들이 저 주변에 교수님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또 학회의 회원이기도 하고 이런 걸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교재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근데 많이 괜찮다 해서 2학기부터 교재를 쓰시겠다는 분은 꽤 계세요. 그래서 2,000부를 찍었어요. 아 진짜요? PDF로 막 보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거 스캔. 그건 안 됩니다. 교수님들 PDF는 안 됩니다. 죄송한데요. 왜냐면 이게 깔끔하게 딱 PPT 올리고 싶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만화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화계 아니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책 내고 나서 간혹 페북이나 이제 연락을 받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화가 이렇게 속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있는 줄은 몰랐다. 만화를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다는 분들이 몇몇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정작 만화계에 계시는 분도 자기가 만화를 그리지만 내 만화가 이런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노래하는 사람이 자기 노래를 다 분석하지 그렇죠. 않으니까. 네. 알고 봤더니 만화에 내가 평생을 만화를 그려왔는데 만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만화를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어쨌든 만화는 일단 뭔가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리나 메시지를 표현하는 도구인데 그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과 그쵸. 이제 여러 가지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식 기반인 이제 이론 베이스와 역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만화계 내에서 그런 연구들이 그동안 너무 좀 부족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책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만약에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으면 그걸 미리 이야기를 해주지. 없어도 된다면서요. 그런 얘기. 딱 봤을 때 딱 지금 이제 써놓고 원래 책 써놓고 나면 잘 안 읽잖아요. 자기가. 근데 기억나는 거. 요거는 꼭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저는 뭐니 해도 만화는 이거 56번 기호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이거 56번은 아니고요. 56번부터 시작해서 이 만화 기호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저 이야기하면서 한글도 몰랐는데 만화를 어떻게 읽게 되셨어요? 사실 이게 만화의 정말 기호거든요. 우리는 봐요. 영화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모르면 문학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화는
분명히 칸에 스토리가 전개가 돼 있어요. 말풍선에 말이 대사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풍선을 제대로 더 이해를 하고 안에 대사를 더 알게 되면 만화를 더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만화를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프랑스 가서 프랑스 만화 보면서 프랑스 북부 다 번역했기 때문에 만화를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림만 보더라도 뭔가 이야기가 다 도르는 거야. 그리고 또 만화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만화 말풍선의 모양이라든지 의태의 모양을 우리는 학습받지 않거든요. 한 번도 학습받은 적이 없어요. 이 만화풍선의 말풍선의 각도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는 감정의 기복이 강약이야라고 배운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만화를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우리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 기반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 칸디스키예요. 칸디스키 점선면이라든지 예술의 정신적인 것 속에서 조형과 도형의 인간의 심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화 기호학은 어떤 기호학적 측면, 기표 기여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조형 심리학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는 학습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화를 이해하고 만화를 학류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제 특강가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근데 영화 감독이 자기가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 작품일까요? 아닙니다.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하고 촬영 감독이 어떻게 촬영을 하고 소품이 어디에 뭐가 있고가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편집까지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화가는 그 칸 속에 바람에 나부끼는 낙엽 하나까지도 다 인지하고 그립니다. 진정한 창조주는 누굴까요? 영화 감독이 아닙니다. 만화가입니다. 만화가 컷 하나, 컷 속이 하나, 큰 모양 하나, 말풍선 모양 하나, 의태의 크기 하나, 각도 하나까지도 만화가는 다 고민하고 그 속에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그립니다. 누가 더 어느 예술이 더 뛰어날까? 어느 예술이 더 종합 예술일까요? 당연히 만화죠. 그러면서 만화는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말을 듣고 있고 소리를 내지 않지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재밌는 거는 내가 들은 똑같은 대사의 소리와 여러분이 들은 똑같은 대사의 소리는 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자기 알고 있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게 만화가 가지고 있는 기호학의 또 다른 모습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는 기표와 기이 가지고 그런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뭐랄까 그 아이디어란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머릿 속에 있는 그러니까 뭐 물병 네. 마이크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디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마이크를 쓰면서 녹음하고 있는데 마이크라고 100명 놓고 자 마이크를 그렇죠. 상상해 보셨을 때는 마이크 다르죠. 다 다르게 상상하는데 그렇죠. 그 어쨌든 그 사람들 생각을 하나의 기호로 묶어서 그거를 그래픽화 시킨 거를 만화에 써놓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아 얘가 마이크로 말을 하고 있네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 힘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과거 제가 여기 그 무협 이야기하면서 이게 70번이에요. 네네. 여기 그 우리 김용환 선생님의 쿠주부 삼국지를 제가 넣었거든요. 네네네. 사실 쿠주부 삼국지 영인본에 제가 이게 글을 쓰기도 했어요. 했는데 뭐냐면 그 동안에 우리가 간우, 장비, 유비의 모습이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들어왔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나간중에 그게는 간우의 모습이나 장비의 모습을 묘사를 해놨겠지만 그게 이제 이미지로 보는 것과 글로 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글은 내 마음대로 상상하거든. 이미지가 하나 캐릭터 이미지는 특히 심하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뭐 많은 이제 예술 그 시각 예술이 그 캐릭터 가지고 있는 걸 정형화시키지만 만화만큼 정형화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김용환 선생님이 쿠주부 삼국지가 관우의 모습과 그 장비의 모습, 유비의 모습이 그 모습을 만드는 계기가 이 만화 김용환 선생님이 이 쿠주부 삼국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기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비에 대한 개념의 고유명사의 기호가 저처럼 생긴 사람 수염 방해해가지고 그래. 네. 관장하고 제가요? 그러니까, 장비겠죠, 장비. 네,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기호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형상화되는 구체화되는 그 과정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사실
미술사에서도 마르셀 디샹이나 피카소는 그림도 그랬지만 만화를 엄청나게 그리고 싶어 했었어요. 디샹 같은 경우에는 원래 꿈이 만화가이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얘기는 처음 듣네. 네. 그리고 피카소도 작품을 보면 우리가 입체 작품만 너무 많이 보는데 피카소 소묘 작품을 보면 만화가 꽤 있습니다. 말풍선도 그리고 있고. 엊그저께 피카소 전 갔다 왔는데 없던데 이런 거. 그게나 이제 해화만 있고요. 조각이랑 해화만 있어서. 한 꽤 오래됐는데 한 6, 7년 전인가 그 예술의 전당에도 전시를 했고 인천에서도 전시를 했는데 피카소의 소묘만 전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진짜 감명 있게 본 게 피카소 소묘를 보면 거의 만화예요. 거의 만화 같은 표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술사 내에서도 그렇고 사실 피카소가 우리 사실 피카소를 보지만 피카소 입체파 그림이 우리한테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그거보다 감동이 안 오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사기꾼이지 뭐. 그렇죠. 그런데 잘하긴 했지만 미술사 내에서 가장 많은 크로키를 그리는 사람이 피카소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피카소였어요. 그만큼 형체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그렸다는 거죠. 고민 많이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 속에서 이제 만화적 표현에 대한 부분들도 자기도 갖게 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두 가지 만화 기호를 우리는 배우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우리 인지한다는 거. 그리고 정말 만화가는 창조주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예술이다 만화는. 근데 작가님 이번엔 작가님이죠. 이번엔 작가님이 책 보면서 좋았던 게, 그러니까 만화 쪽에서 일을 하면서 잘못하면 제 무덤 파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되게 그 감상평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뒤늦게 들어온 케이스라 그 작가들이랑 얘기를 할 때 연결되는 입체적으로 뭔가 생각 토론하는 걸 좀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 얘기를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뭐 쇼펜하우라든지 갑자기 칸트, 니체 이런 사람들 얘기랑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미학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니면 기호하고 특히 연결되고요. 이름 까먹었다. 움코? 움베르테코. 그런 사람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디샹 얘기나 아니면 존 케이지 같은 그런 백남준 씨나 존 케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랑도 연결될 수 있고, 그렇죠. 뭐 아니면 앤디 올 같이 그런 어떤 팝아트와 연결돼서도 얘기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들 되게 조심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내가 틀릴까봐 조심한다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이번 책 이거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만화를 얘기를 하는데 만화랑 다른 철학이나 미학이나 미술사, 뭐 동양예술, 서양 철학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하기에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게 저는 이제 만화는 오락이었고 저한테 아까 미술과 미학을 하다 보니 이게 접목을 발견한 케이스잖아요. 사실 저도 이 연구할 때는 97년도부터 했으니까 외로웠어요. 이게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고 실제적으로 제가 프랑스 가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런 연구를 하는데 저한테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니까는 프랑스 내에서도 그 교수님을 찾기 힘들었어요. 겨우 이제 찾았지만 조금 각도가 다르세요. 왜 그러냐, 그분은 만화가이셨기 때문에 헨너 그 교수님도 저 입학을 하러 가신 그분도 만화가이셨기 때문에 좀 만화적 관점이 더 많으셨고 저는 이제 그분 책도 보내주셨거든요. 아마.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이론적 관점이 더 많았던 케이스인 거고 좀 다른데, 그래서 제가 요 만화 미학 이 책에도 보시면 이제 뭐 이게 태초에 만화가 있었어. 어떻게 남들이 보면 이집트 피라미드는 가로 스크롤이었대. 세상의 만물을 거느는 수야. 만화 미학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속에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래 만화는 비례에서 어긋난 그로테스크야. 근데 그 비례는 어떤 원리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왜 그로테스크는 무슨 문제인데 그 내용적 기반이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알아야지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 단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단계는 없고 야 너 벌써 계단 3층 먼저 올라가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계가 더 알면 이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단계 속에 있다는 거죠. 왜 만물의 근원 피타고라스가 왜 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이 책에도 썼지만 대부분 다 탈레스를 물이라고 그랬고 헤라클레스 불이라고 그랬고 아낙시메스는 공기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피타고라스는 만질 수 없는 개념을
세상의 만물이 그늘이라고 했거든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피타고라스 물론 천문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주의 궤도가 가지고 있는 이 원리가 수학적 원리다고 생각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성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기준의 형체의 기준을 비례와 조화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수학적 원리가 존재했던 거죠. 근데 만화는 그게 역행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로테스크하고 변형이 비례와 조화의 또 다른 변형이 만화의 시작이고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흔히 움베르토 에코가 이야기하는 추의 미학이 만화의 기본 베이스거든요. 만화 미학이. 그래서 그 당시 대중들한테도 더 많이 읽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왜? 고귀하고 아름다움은 그 그리스 로마의 귀족의 문화였다 그러면 여기 이 책에도 있지만 그 그로테스크한 문화는 민중과 우리 서민들의 미학이죠. 우리가 판소리와 과거에 그래 그 마당극이 가면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듯이 네네. 똑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만들어하고 방법론이 다르고 형태의 모습만 다를 뿐이지 그 밑바탕에 깔린 게 똑같아요. 왜 인간이니까.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좋았고 저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되게 관심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화 놓고 이거를 다른 미술사나 이런 것들 물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까겠지만 그 미술사를 까는 걸 좋아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은데 그런 감사합니다. 게 없었다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저도 그냥 코로나가 문제인데 코로나 끝나면 저 원래 그런 거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런 책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그 토요일이나 금요일마다 이제 만화 가지고 코믹 스토밍이라 해서 그렇죠, 좋죠. 그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끝나면 한번 코로나가 안 끝날 것 같네요. 지금도 되게 위험한 상황에도 녹음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어디 가서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막 어디 조용한 데 가셔서 막 글도 쓰고 그 글은 다 논문 쓰기 위해서 집글을 한 거고 근데 뭐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사실 만화 관련된 거 여쭙는 겁니다. 올 6개월 동안 1월 달에 이 만화 미학하는 척하기를 원고로 썼고요. 2월 달에 아직 출간이 안 되었는데 이제 8월 달에 출간될 예정인데요. 미술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세기말의 그림은 악의 꽃이었다는 미술책인데 뭐냐면 이게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세기말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보들레를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세기말에는 종교혁명의 시대였고 16세기에 또 세기말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그 세기말마다 화가들이 좀 독특한 화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화가들을 통해서 그 세기말을 바라보는 이제 미술책을 하나 썼는데요. 에곤 실레 나오나요? 에곤 실레는 나오죠. 코코슈카. 그건 이제 에곤 실레 나오고 이제 뭐 몇몇 나옵니다. 네. 제 에곤 실레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 아이디가 에곤이잖아요. 아 진짜요? 에곤 실레 좋아하세요? 제가 97년도에 에곤 실레를 타센걸 처음 번역해서 그 웹진에다 연재를 했어요. 아 진짜요? 저는 그래서 그 에곤 실레의 그림을 보고 만화적 요소를 발견한 계기가 됐어요. 에곤 실레 저도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밥 먹으면서 하겠지만 에곤 실레 그림에도 만화적 요소가 다분하죠. 네, 일단 드로잉 자체가 그렇고요. 그리고 에곤 실레의 자화상의 움직임을 마치 이제 화살표를 통해서 움직임을 표현한 그림들이 있어요. 오는 거 있고 어쨌거나 그거 있고 먹으면서 할 얘기 많겠네. 네. 그리고 이 논문 썼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금 공허한 단계랄까. 물론 이제 회사가 바쁘기 때문에 그거는 늘 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이제 만화 이런 걸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논문에서 이제 빼먹은 것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논문에서 논문적인 요소로서 이제 논리가 부족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원래 논문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빼버렸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웹툰이 관련해서 한번 책은 좀 아닌 것 같고 책은 안 팔릴 거니까 소논문을 한번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소논문.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혹시 방송 인터뷰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 못 들어봤고요. 조금 들어보다가 항상 말미에 제가 모든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이 하고 나면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렇게 자락을 좀 깔고 보험으로 이렇게 절대 나쁜 의도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이 질문이 이 만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좀 여쭤보는 거라서 혹시나 갑자기 기분 나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 나갈 때 저 한 대 때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유 대체 무슨 질문이길래? 한국 만화판에 박세현이라는 사람이 왜 필요한 거죠? 저는 필요하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없어도 돼요. 근데 뭐 제가 오늘 죽었다고 해서 한국 만화판이 무너지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없어도 돼요. 다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아온 게 저 개인의 욕심이기도 해요. 모든 건 개인의 욕심이죠. 그럼요. 네, 제가 뭐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는 이게 박사학위 딸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개고생하냐 나이 먹고 네 잠도 못 자고 내가 20대 30대는 내가 진짜 뭔가 해봐 출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계급을 바꾸기 위해서 이 만화를 미학을 공부했는데 이제 내가 40대 후반 50대가 딱 되니까 깨달았다. 이제 내가 이 공부라는 거는 물론 내가 뭐 교수로 갈 계기가 되고 그런 거 있는다고 하면 하겠죠. 근데 그게 나한테 이제 목적이 아니더라. 젊었을 때는 그게 나한테 목적이었는데 공부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공부가 나의 목적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 멋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진짜 오래 느꼈는데요. 야, 내가 죽으면 남길 것은 유서와 책밖에 없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유서는 뭐 내가 의미가 없는 거고 사적인 거니까. 그렇죠. 사적인 거니까. 내가 이 책을 남기지 않으면 물론 내가 없어도 이 만화 평론은 더 발전할 것이고 만화계는 더 발전하겠지만 내가 이런 거 하나 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내 걸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의 도구였던데 이게 도구가 아니고 이게 이 공부가 나의 목적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100% 동감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팬덤북스의 출판사 대표이시자 만화문화연구소 어찌의 소장을 맡고 계시고 얼마 전에 이거 얘기해줘야 돼. 한 권에 더 팔아야지. 만화미학 아는 척하기 이번에 출간하신 박세현 대표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책을 한 두세 권 더 내시고 나면 한 번 더 찾아주세요. 그때도 그 책 얘기 10년 뒤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